(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운수학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자, 우리 14강을 같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유역비 14강 한번 펼쳐주시면서 우리 칠판에 있는 내용 잘 필기해가면서 이번 수업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는요 정말 잠깐 배워요. 중학교 때는 이 고려사가 하나의 이제 중간고사 내지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테일하게 배우는 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땐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는데 디테일한 시험 문제로 만나요. 디테일한 시험 문제로.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학습을 해둬야겠지요. 자, 좋습니다. 고려사 한번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건국됐던 연도가 몇 년도였었죠? 910. 선생님이 항상 중요한 숫자 뭐라 그랬었지? 그렇지, 918년이 되겠습니다. 918년에 누가 건국했나요? 그렇지, 태조 왕건. 태조 왕건. 지방의 호족 출신이었었던 태조 왕건이 건국하였습니다. 근데요, 이 왕건이 건국했을 때 당시에는 정말 힘 있는 강력한 호족 세력들이 많았었단 말이야.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이때는 호족들을 어떻게 이제 통합을 하냐, 그런 정책들을 위주로 이제 많이 정책들을 세워갔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왕건 같은 경우에는 29명의 부인이 있다던가 이런 결혼 제도들, 그리고 광종이 너무 이제 지방에서 막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폐악질을 부리는 이 호족 세력들의 기반을 약화시키려고 어떤 정책을 시행했어요? 광종 때 노비 안건법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했었다. 그리고 나서 성종 때는 성종이 건의를 받아요. 왕에게 올리는 상소. 누가 올렸었죠? 네, 다들 약간 누구였는데? 최치원 아니면 최승로였는데?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는요. 최치원은 진성여왕한테 시무 몇 조? 네, 시무 10조였었어요. 아시겠죠? 최승로가 시무 몇 조를 올려요? 네, 시무 28조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무 28조의 내용은요, 주로 이랬어요. 지방에다가 외관을 설치한 다음에 지방관을 파견한다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불교의 폐단을 시정해야 된다. 지금 불교가 굉장히 속세에 찌들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지요. 자, 그러면요,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이제 성종 시기까지는 주로 실권을 장악한 세력이 어느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 호족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려시대 때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광종 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시행됐었던 과거제라는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2번째는 뭐가 있었죠? 음서. 2번째는 음서. 왜냐면 과거제가 아니고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방법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음서요. 왜냐면 음서라는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 5품 이상의 관료의 자식들, 손주들만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똑같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추천제였단 말이야. 그러면요, 내 할아버지가 만약 5품 이상의 관료가 아니면은 관직에 오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과거제 빼고는 쉽지 않았었다. 음서. 자, 근데 이 음서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해요. 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5품 이상의 자제야, 그러면은 난 너무 좋겠지. 계속 우리 집안은 그 관직을 꿰찰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5품 이상 관료가 아니야, 그러면은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일부 이런 집안에서만 그 해당 관직 자리를 계속 꿰차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일부 가문들의 힘이 더 세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들을 문벌귀족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문벌귀족.
자, 그리고 이 문벌귀족들이 실권을 장악해서 폐악을 부리던 시기에 두 가지의 사회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문벌귀족의 모순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문벌귀족이면은 그렇게 만약에 해당 집안에서만 일정한 관직 자리를 꿰찼다면은 사회의 모범이 되거나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권력에 너무 취해 있어. 그래서 발생했었던 모순적인 일들 두 가지를 다뤄볼 것이고요. 자, 그러다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면서 뻥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으니 바로 숙무천무가 너무나도 팽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숙무천무란 무엇이냐?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학문을. 자, 학문을 배우는 것은 숭배하는데 천하다. 무엇은? 무예는. 우리가 무술은 너무 천하다라고 하면서 배척하는 것. 그게 이제 순문천무거든요. 그래서 무신들이 실제로 고려시대의 과거제 중에서 묵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무인들에 대한 차별이 너무나도 심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하는 무신 정변, 정권이 변하다라는 것을 정변이라 그래요.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무신 정변이 일어났으면은 당연히 요때는 그럼 누가 집권했었던 시기야? 누구의 힘이 강했었던 시기일 것 같아? 당연히 무신이겠죠? 우리는 이 시기를 무신 집권기라고 합니다. 무신 집권기. 근데 무신이 이렇게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두구두 말을 타고 있는 말을 탄 유럽을 공포에 물들였었던 엄청난 민족이 우리를 찾아오게 돼요. 그게 바로 누구였어? 몽골이었었죠. 자, 몽골은 우리나라의 여러 차례의 침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한 다음에 결국 우리는 끝까지 싸워보려고 수도까지 바꿨었어. 이때 당시에 집권하고 있었던 무신 세력이 누구였냐면 최씨 무신 집안의 최우라는 사람이었어요. 최우가 수도를 천도하면서까지 끝까지 심지어 팔만대장경을 좁아내면서까지 팔만대장경이 얘들아 뭐냐면 글자요 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은 맞잖아. 문화재요, 글자요. 팔만대장경은 우리 불교 경전 있잖아요. 불교 경전의 내용을 옮겨 적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부처님, 이렇게 경전의 내용을 옮겨 적으면 부처님의 부력, 부처님의 힘을 불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의 불력으로 이 몽골 세력들이 물러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이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염원이 담겨져 있었단 말이야. 그런 팔만대장경을 조판하면서까지 끊임없이 싸웠는데 아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몽골은 원나라였거든요. 이 원나라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이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간섭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기룬이는 뒤에 나가가지고 서서 수업을 들어야겠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이때 몽골의 침입을 받고 이 이후부터는 원 간섭기가 계속 되거든요. 뒤로 나가십시오. 네, 뒤로 나가십시오. 자, 이때 이제 몽골의 침입을 받고 이때까지 원 간섭기가 쭉 이어지게 돼요. 언제까지? 공민한 때까지. 이때 원 간섭기다. 여러분들 옆에다가 적어주시겠어요? 원 간섭기. 원 간섭기.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간섭하던 시기이다. 자, 근데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가 있죠.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딱 한 번 식민 통치를 당했었던 역사가 있는데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때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역사적으로도 아직도 민족의 반역자로 남아있는 사람들 다 누구야? 친일파죠. 친일파야. 이렇게 꼭 다른 나라 세력들, 힘 있는 세력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있으면은 꼭 그쪽으로 이제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몽골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몽골 세력의 등에 엎혀가지고 폐악질을 부렸었던 이런 사람들, 친원파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야. 친원파 세력들이 점점 많은 부를 축적해가지고 나중에는 토지까지 다 가지게 돼요. 우리가 이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 자, 권문세족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 등장하는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이 누구뇨 하니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고려의 마지막 개혁 정치가이자 왕, 군주였었죠. 정치적인 개혁을 추구했었던 군주였고 유일하게 이 당시에 원나라에 간섭되고 있을 때 우리 왕들의 이름이 막 고종, 태조, 성종 이렇게 묘로 불리지를 못해요. 이때는 충성한다는 거야. 왕을 그냥 왕이라고 불러버려요. 그래서 이 원 간섭기 당시에는 모든 칭호 자체가 격화되면서 충성한다 원나라에 충성하는 왕 충땡왕으로 불려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충렬왕, 충수왕, 충선왕 다 이 시기에는 충땡왕이었는데 이 왕만 공민왕이네요. 그럼 이 사람은 원 간섭기 당시에 원나라한테 굴복을 했던 사람은 아니야. 원나라에 충성한 왕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공민왕은 반원, 반대한다 원나라한테 반원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우리 고려가 가야 할 길을 점차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믿을 수 있었던 신하 신돈을 내치고 나서 공민왕이 조금 이상해요. 결국에는 공민왕이 피살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고려는 망국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자, 고려가 망국으로 치닫는다. 공민왕이 근데 나름대로 이 엄청난 개혁을 실시했을 때 그 기반이 됐던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세력이 누구느냐 하니 고려는 원래 불교를 국교로 하는 불교의 나라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바로 남송의 주희라는 사람이 집대성했었던 성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학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자,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면은 국민왕의 개혁정치부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고려사 약 500년간의 역사, 500년이라고 보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선생님, 건국이 이때 됐고, 그리고, 고려가 이제 멸망하는 거는 1392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500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삼국이 통일됐었던 그 과정까지를 지켜보게 된다면 약 500년 후 고구려까지의 역사를 500년간의 역사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5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다섯 갈래로 쪼개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 시기로부터 무신정변 때부터는 무신정변까지는 우리가 뭐로 보는 거야? 고려 전기. 그리고 무신집권기 이후로 원간섭기가 들어설 때부터는 바로 고려 후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로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요. 여기 별 문벌 귀족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에 특정 가문들이 실권을 장악했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가문이 누구느뇨 하니 바로 경원 이씨의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당시 왕이 누구냐 하면 인종이었습니다. 왕이 인종이었어.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었어요. 생각보다 별로 안 놀래네요, 여러분. 나의 외할아버지가 나의 아내의 아버지라니까, 얘들아. 이제 좀 물음표, 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은 하죠. 나의 외할아버지가 나의 아내의 아버지? 그럼 저는 누구랑 결혼한 거야? 이모랑 결혼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종은 맞아요. 이 당시에 자꾸 왕 세력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왕실에 가까워지려고 했었던, 아무래도 정치 쪽에 야욕이 있었던 인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 이자겸은요, 실제로는 이제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실권을 장악해서, 여기군요. 네, 실권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인종 측근의
세력들과 같이 대립하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인종 측근 세력을 이자겸이 이제 축출을 하거나 죽이거나 축출을 해내는 일들도 주로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인종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 이대로 이자겸을 가만히 냅둬선 안 된다. 나의 장인어른이자 나의 외할아버지 같은 핏줄이기는 하나 내가 진짜로 절치부심하고 안 되겠다. 이자겸을 쳐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왕이어도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왕이어도 아무리 나의 외할아버지라고 해도 외할아버지가 자기 딸, 나한테는 이모인 사람이랑 결혼을 시켜. 결혼을 시키면서 점점 실권을 장악하고 이 사람의 세력이 나의 힘보다 더 강해지는 듯한 양상을 띠고 있을 때 이러다가 나 왕위까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왜 나의 측근 세력들을 다 죽이지?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들인데 여러분이어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하기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김찬과 안부린 같은 이 왕의 측근 세력들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들켜버렸죠. 이상한 분위기, 이 이상한 기류를 이자겸도 눈치를 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요, 여러분, 실패를 하는데 이자겸이 이렇게 당하고만 가만히만 있겠어요? 아니죠.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면은 가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 가만히 있지 않아? 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자겸이 그래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왕을 축출하고, 내가 세력을 아주 장악해버리겠다. 해가지고, 이자겸한테는 믿을 수 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 그 인물이 바로 척준경이라는 인물입니다. 척준경. 우리 준경이, 안녕. 자, 아니야, 싫어. 자, 척준경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척준경이랑 이자겸이랑 같이 해가지고, 인종을, 뿌리를 뽑아버리자 해가지고, 왕궁에 이제, 왕실에 침입을 해요. 근데 이때, 인종이 자신을 이제, 치러 온 척준경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나라의 왕이 누구느냔 말이야!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척준경이 인종이시죠? 이러니까 그래, 나야. 이자겸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난 근데 자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지? 하면서 이제 척준경을 회유하는 거야. 난 자네한테 관직을 줄 수도 있고 토지를 줄 수도 있어. 하지만 이자겸은 왕이 아니잖소? 자네 정신 차리게 하면서 척준경을 계속 회유하는 거예요. 척준경이 거기 그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겸을 배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하게 되는 사건, 바로 이자겸의 난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짧게 설명만 했지만 이자겸은 진짜 이때 당시에 인종을 축출해내기 위해서 서로 가족 간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의 이 손자를 축출하기 위해 가지고 개경성까지 불타는 고려의 수도가 어디예요? 송악, 개경이죠. 개경성까지 불타는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개경성이 불탔어요. 이자겸의 난으로 이제 개경성이 불탔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점점 신하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신하들도 다 한 마음 한 뜻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신하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승려 출신의 묘청이라는 인물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풍수지리적으로요. 지금 고려가 수도가 개경인 거는 풍수지리적으로 썩 좋지 않다. 풍수지리적으로 평양이 더 뛰어난 곳이다. 왜? 평양은 어떤 곳이야? 태조 왕건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속 중요시해야 되는 곳이었어? 고구려의 후손임의 이 고구려를 계속 계승할 수 있는 정신을 이어가려면은 서경을 중시해야 된다.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인 평양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 우리가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볼까? 인종도 그래, 자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종도 나름대로 괜찮은 거야. 이렇게 수도 옮기는 거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도를 옮기러 가는 길에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터를 봐야 될 거 아니야. 터를 보러 가는 길에 아니 웬 말이야.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거야. 너무.
너무. 그래서 이 갑자기 물난리가 나는 바람에 가고 있었던 말과 신하들이 갑자기 이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쑥 실종돼 버리고 실족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 인종의 생각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야, 만약에 풍수지리적으로 정말 우수한 곳이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했었던 것은 삐빅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묘청은 안 돼! 그래도 서경으로 옮겨야 돼 하면서 난이 일어나게 된다. 그게 바로 묘청의 난이다. 자, 우리 서경파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서경파는요, 묘청과 정지상 같은 이 지방에서 조금 오래 있었던, 지방에 오래 있었던 관리들, 특히 개혁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관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으켰었고요. 아주 자주적이고 우리는 독자적이다 라고 하는 정신을 이어가가지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 것을 잊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고구려의 옛 수도였었던 어디를 중시한 거야? 평양을 중시했던 것이에요. 평양으로 옮기자, 평양을 중시하게 됐던 것이다. 그래서 서경, 평양으로 천도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었던 거고, 여기에다 하나 더. 이때 당시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요게 이제 중국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여기 중국이 당시에는 이제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였어. 10세기, 이 고려가 딱 건국됐을 때 당시 10세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송나라가 이제 960년에 건국됐단 말이야. 960년에는 이제 송나라가 건국되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10세기 초반에 916년경에 아율야복이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사람 이름입니다. 자, 아율성실에서는 아율야복이라는 사람이 거란족을 다 통합하면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거란의 요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요는 거란이구나. 중요해요. 자, 거란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된다. 근데 송나라가 당시에 어떻게 건국이 됐냐면, 송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송태조, 조광윤이라는 사람이야. 광윤이 형! 자, 조광윤이라는 사람인데, 이 조광윤이 당나라 말기의 절도사 출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5대 10국의 이 혼란기를 딱 정리하면서 건국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다 이제 자기 주변에 다 같은 절도사 출신인 거야. 절도사면은 무인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내 자리를 칠지 몰라. 또 나라가 언제 분열될지 몰라.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야. 조광윤이 송나라 태조, 송나라를 건국했던 사람, 정신 차립시다. 자, 송나라를 건국했던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무인들의 힘을 어떻게 해야겠다? 억제해야겠다라고 해서 문치주의식으로 정치를 실행해요. 문치주의라는 건 학문으로 통치한다라는 거거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무인 세력들의 힘이 더 세지면은 언젠간 날 치러올 수 있겠지? 라는 압박감은 당연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학문으로 통치하자라고 하니까 뭐가 약해지겠어, 당연히. 국방력이 약해지죠. 국방력이 약해졌었어. 그러니까 거란이 침범해 오면은 이제부터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당하기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거란, 또 송나라의 서쪽에는 서하, 탕구트에 서하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서쪽에 하나라. 서하라는 나라가 샌드위치로 송나라를 괴롭히니까 송나라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세패를 공납하면서 뭐 은이나 비단 같은 것들을 거란한테 공납하면서 좀 친선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단 말이야. 이 거란의 힘은 점점 강해졌어요. 우리나라에도 4차례나 침입을 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거란이 강력한 이 권력을 보여주고 있던 시기에 이제 12세기 초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신흥 국가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아구다라고도 합니다. 아골타라고도 하고 아구다라고도 하는데, 이 여진족이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아구다의 금나라, 아골타. 자, 금나라를 우리나라 이제 만주 쪽에, 우리나라 위에 만주에 이제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송나라랑 금나라랑 이렇게 눈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뭘 하게 돼? 이제 서로 손을 잡고 이제 송나라를
치게 되는 거야. 송을 친대, 죄송해요. 요를 치게 되는 거예요. 송나라와 금나라가 같이 손을 맞잡고 어디를 치게 된다? 거란, 요 나라를 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나라는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거란이 멸망하고 나중에는 이 금나라가 자기네들이랑 손을 잡았었던 어디까지 치게 될까? 바로 송나라를 치는 거야. 송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이 송나라 왕조가 밀려가요. 그래서 남쪽으로 밀려가는 거야. 창장강 이남 지역까지. 그래서 남송으로 밀려간다. 자, 남송으로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남송으로 이렇게 밀려가고 금나라가 이제 중국의 영토를 야금야금 먹으면서 실권을 장악해가는 양상을 띠고 있을 때, 이때야, 고려, 지금. 자, 이 고려 시기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고려. 아니, 계속 금나라가 우리나라에 침입하면서 금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무엇을 요구했었냐면은 이런 요구를 하는 거야. 야, 너네 우리나라랑 군신관계 맺자. 군신관계라는 것은 군주와 신하 4대 관계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야, 금나라에서 4대 관계를 요구하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군주가 고려겠어? 아니죠? 군주는 어느 나라야? 금나라. 여진이 군주고 우리는 그 금나라를 따르는 뭐야? 신하가 되는 거야.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야, 우리 당연히 싫지. 근데 지금 금나라의 힘이 너무나도 강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금의 세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고 있을 때 당연히 이 묘청과 정지상 같은 개혁파, 서경파에서는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손을 빌릴 필요가 있어, 없어?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야.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금나라를 정벌할 것이다. 강력하게 금을 정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칭제건언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칭제건언이 무엇이냐면요, 한 번만 설명할 것이에요. 칭하다. 무엇을? 황제라고 칭하라는 거야. 중국에서 황제의 칭호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황제의 칭호를 쓰느냐? 황제의 칭호는 한 국가에서만 쓸 수 있다. 한 하늘 아래 태양이 2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라는 칭호는 내가 막 입에 막 닿는 대로 막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황제라는 칭호는 지금 중국에서만 쓰고 있었는데 우리도 독자적인 나라고 중국과 대등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황제라고 칭해야 된대. 건언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연호를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황제라고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쓰려고 했었던. 왜 고구려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첫 연호를 쓰지 않았어요? 광개토태왕 시기에 무슨 연호? 그렇지, 영락이라고 하는 이 연호를 썼었고, 발해 시기에도 인대건 기억나시죠? 인대가 늘어나서 아킬레스 건이 아파. 자, 인안 대흥 보력, 인안 대흥 보력 그리고 건흥까지의 이 연호를 썼었잖아요. 그런 연호를 쓴 것처럼 독자적인 연호를 써야 된다. 당연히 이제 풍수 지리를 이야기하면서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 개경은 지금 계속 혼란한 일만 생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반대편에는요, 김부식은 문벌 귀족 집안이에요. 이 김부식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제 실권을 장악해온 집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이 생각 자체가 좀 옛날 생각이고, 그 옛날 생각을 계속 이어가려고 해요. 지켜가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이다. 아니, 많이 보수적이다. 해가지고 보수적인 김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김보수부식. 김부식 보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비읍시읒이 비슷한, 네. 그냥 비슷하니까요. 하하. 이거 자꾸 무슨 소리죠? 그냥 즐기도록 하죠. 피할 수 없으면은 즐기는 걸로. 자, 어쨌든. 자,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우리 신라도 있잖아. 수도를 바꾼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신라를 봐라.
수도를 한 번도 옮긴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보수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거야. 야, 수도를 바꾼다라는 건 무슨 뜻인 줄 알아? 나라가 진짜 약해져가지고 지금 당장 옮길 수밖에 없을 때를 뜻한다고. 너 나중에 저기 주나라, 은나라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멸망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서경천도에 반대했고요. 이 민생, 백성의 안전을 강조했었다. 민생 안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지금 당장 중국의 흐름 자체가 금나라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금나라랑 잘 지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과의 4대를 여기에서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금과 4대 관계를 주장했었다. 4대 관계, 조공과 책봉의 관계, 4대 관계를 주장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유교 이념에 충실한 모습들이 보여졌었던 것이죠. 결국에는요, 이 묘청의 난 서경천도 운동은요, 김부식을 포함한 이 관군에 의해 가지고 진압되고 맙니다. 결국에는 이 서경파가 진압되면서 묘청의 난 서경천도 운동도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두 가지의 별이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무신정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옆쪽이라서 카메라를 조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 자, 무신정변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신정변 1170년입니다. 이때 1170년에 순문, 천무, 아까 이야기했었죠? 숭배한다. 학문은 숭배하는데 무엇은 배척하는 거야? 무엇을 천하다고 여기는 거야? 그렇지. 무예는 천하다고 여기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순무, 천무 사상이 팽배해지면서 무인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었던 시기에 결국 무인들이 빵 터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일이냐면 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있어. 김부식 아들 김돈중이 당시에 이제 무신이었었던 정중부라는 사람의 수염을 그을려서 태워요. 촛불을 들고 갑자기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수염을 이렇게 그을리는 거지. 여러분들 머리카락 불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제 꼬라라락 이렇게 오그라든단 말이야. 야, 하물며 수염이야, 얘들아. 이 수염이 이렇게 우그러든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치욕스러워. 그것도 나이 한참 어린 놈이, 한참 어린 놈이 와가지고 내 수염을 그을려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김돈중을 뭐라고 했네 하면서 김부식이 아주 그냥 화를 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무신들의 억하심정이 있던 상황에서 보현원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보현원 사건. 보현원의 당시의 왕이 누구였었냐면 의종이 같이 이제 행차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보현원에 가가지고 맨날 책 읽고 이런 것들 당시 이제 순문천무 상황이니까 보현원에서 막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막 책 읽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풍류를 즐기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좋아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행차를 할 때마다 무신들이 다 호위를 하러 가야겠죠. 무인들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 뭐만 하면은 계속 호위 나와가지고 거기 막 이렇게 지켜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다들 여기서 잠깐 쉴까 하면서 약간 지금 보현원에서 소풍 나온 거잖아. 그래가지고 막 밥도 먹고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살짝 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 무인 2명한테 씨름을 시켜요. 힘겨루기를 하라는 거야. 그것도 나이가 되게 지긋하게 많은 무신과 그리고 나이가 어린 젊은 무신 두 무신을 싸우라고 겨루기를 시키는 거야. 근데 야, 이거 정말 너무 쉽지 않은 일이다, 그치? 나이가 젊은 무신 입장에서는 뭐가 화가 나? 내가 지금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나보다 선배인데 나이가 많은 연장자잖아. 연장자로서의 무신 선배인 이분을 나이가 많은 무신을 어떻게 이렇게 넘겨버리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든 무신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지면은 치욕인데 그렇다고 젊은 무신을 이기자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 결국에는 나이가 많은 무신이 졌습니다. 그러자 이 무신 관료가 졌잖아. 근데 나이가 든 무신이잖아. 그런데 이때 문신 한 명이 딱 등장을 해요. 바로
진 무신한테 뺨을 때려버립니다. 와, 이제는 더 이상 무신, 다들, 자, 어쨌든, 이 무신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수염 그을려졌었던 정중부 있죠. 정중부 세력이 보현원에서 무신들을 동원해가지고 문인들을 죽입니다. 이게 보현원 사건이에요. 이때 문인 관료들이 이제, 죽게 됐었던 사건, 보현원 사건이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정중부와 이일방, 이고등이 문신 관료들을 모아